자, 국정원장으로서 뭔가 계엄의 역할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 CCTV에 딱 걸렸습니다. 이거 큰 겁니다. 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 12월 3일 밤 9시 10분경, 이거는 이제 계엄 발표 나기 1시간여 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조태용은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라든지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2월 탄핵 재판에서조차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 새끼가 위증을 했거든요.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했었잖아요. 자기는 모른다고. 뭔 소리? 패싱 당했던 거라고. 단독으로 둘이 연락한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CCTV에 떡하니 장면 찍혔잖아요. 특검 측은 이 문건에 정치인 체포협조 등 국정원장의 계엄 임무가 적혀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참석자들도 부처별 임무를 다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계엄 문건 주고 얘만 행운의 편지 줬을 리가 없잖아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지. 뭐 6통이냐 12통이냐고 다시 안 써. 제가 받은 건 이겁니다. 이러고 행운의 편지 꺼내면 웃기겠다. 나 이거 집무실에서 성렬이한테서 행운의 편지 받아왔어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집에서 열심히 10통 이거 옮겨 쓰고 있었어요. 계엄 선포 1시간 전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새끼 그러니까 국정원 자체도 이번 계엄에 사실상 깊숙이 연루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문건을 챙겨가갖고 1시간 동안 가갖고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면서 윤석열이 언제 계엄하나 생중계 기다리거나 아무 짓도 안 한 상태. 국정원 내부적으로 뭔가 일을 안 시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죠. 그럼 김건희하고는 문자는 왜 주고받았어? 당일날? 행운의 편지 주려고. 저 행운의 편지 다 썼어요. 네 남편한테도 받은 편지 너가 받아라 이씨 이러고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과정에 이렇게 되면 지난번 이번 조기 대선 때도 홍장원 차장이 자꾸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국정원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행운의 편지를 그러니까 되게 웃기고 기가 차잖아요. 아유. 근데 이게 마냥 웃기고 기가 차고 말해서 아무리 웃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보세요. 걔 최상목이 뭐라 그랬어요? 조그만 쪽지라고 표현을 했고 자기는 안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상민은 저기 멀리서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는 수준이 행운의 편지 수준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의 편지란 얘기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국무위원도 아닌데 참석을 했지. 그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당일에 이것도 설명해야 돼. 이거 못 빠져나가 이거는. 여기에 한 명 추가할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데요. 계엄 당일날 실국장, 심지어 검찰국 과장 3인까지 실무자들을 참석시켜갖고 뭔가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를 했거나 또는 합수부를 통해 가지고 그 정치인들을 비롯한 명단 체포를 위해서 뭐 도와줘라라고 하는 얘기가 방첩사 문건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버 털러 갈 때도 검사들 갈 때까지 기다리려라, 인계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검찰은 자기들은 그거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 회의를 했던 거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네, 박성재가 불법계엄 당일날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해당 지시가 오후 11시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한 다음이야. 다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 거야, 계엄을. 10여 명을 장관 회의실로 불러서 검찰국을 상대로 합수부 검사 파견과 관련해 검토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그러면 합니다. 밤 11시에 퇴근하고 있을 놈들한테 와라 그러면 바로 옵니까? 법무부로 애들이 바로 출동해갖고 이미 사전에 미리 와오라는 얘기 했을 거고요. 아마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도 사전 공개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게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인이나 체크를 했겠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검찰이나 우리 그동안에 내란 수사에 있어가지고 검찰 라인이고 국정원 라인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지금 다 군인들만 잡아조지고, 여인형이나 뭐 이런 애들만 잡아조지고 있었는데, 따져놓고 보니까 검찰과 국정원도 이번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나왔잖아. 대가리들이 이렇게 한 게 나왔는데, 그럼 이 내란 수사는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 지금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이것만 갖고 기소하면 군대가 일으킨 실패한 계엄 내지는 지네들 말로 개몽계엄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검찰하고 국정원까지 활용을 했다는 거는 이건 행정 공권력이 총동원돼 갖고 나라를 말아먹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귀여운 수준이 됐어요. 훨씬 높은 놈들이 지금 대가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용대와 여인형이 그러니까 드론사와 방첩사가 9월, 12월 사이에 20차례 넘도록 통화를 했다는 거죠.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도. 네. 지난해 9월부터 12월 평양 드론 작전 기간에 김용대 사령관과 여인형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20여 차례 통화한 것이 특검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인형이 작전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방첩사라고 하면 군 안에서 군의 이상 동향 같은 거, 그다음에 인사들의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검사하고 감사해갖고 사실은 쿠데타를 막으라고 있는 게 방첩사거든요. 물론 해외 공작도 해야 되고 뭐 북한에 대한 공작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군 내부에서 그 북한을 상대하는 건 정보사였는데 정보사와 방첩사가 힘을 합쳐갖고 이 은밀한 이 두 조직이 동원돼 갖고 지금 계엄 음모의 실행자들부터 시작해갖고 관련된 인적 구성원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전 작업을 하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방첩사 사령관이 드론사 사령관보다 높으니까 애초에 이가 단독으로 지가 대통령 해먹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치면 얘한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 당연히 시켰지. 지금은 이제 김용현 갖고는 이 뿌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마다 껴있는 이 민간인 보고보살, 노상원에 대한 역할이 규정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누군가 다른 라인에서 노상원을 통해 갖고 현직 군인을 전직 군인으로 조정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까지도 아무도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군사 계엄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관급을 하더라도 현직 군인이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을 합니다. 옛날에 박정희가 육사들하고 뭐 김정필 동기들을 활용해갖고 했던 거나 전두환이 했던 거나 이런 걸 보면 실제 군인들이 주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 안에서 나중에 이기고 나서 수혜를 보는 것도 군인이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다 소모품인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이와 같은 이상한 쿠데타, 아주 망조든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망조들게끔 꾸며낸 중심 안에는 비군인 내지는 비전문가 내지는 비권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직접 계획도 해가지고 윤석열이 방첩사나 뭐 드론사나 이런 사령관들 직접 만나고 얘네들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했어봐요.
얘네들이 믿고 더 열심히 이게 기회구나 하고 환장을 해갖고 덤볐겠지. 근데 여기 보면 안에서 맨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이거 아니라는데 이런 군대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피드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시키나? 라는 차원에서의 이상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활용하던 도구가 비화폰이고 그걸 이용해갖고 말도 안 되는 작전들이나 이와 같은 상황을 꾸민 사람은 전혀 군대를 이해 못하는 놈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나 김충식이나 노상원이나 이런 애들이 얘네들이 배우다라고 주목받는다는 거지. 그랬을 때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놓고 보면 단순하게 이거 해갖고 쿠데타 내란 성공했어.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대한민국 안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외에 있는 외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다른 국가들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가 지금 한국이 만일에 쿠데타 상황으로 들어가고 계엄 상황에 들어가면 냅두고 보겠냐고. 그거를 그런 세력들이 커버칠 수 있습니까? 그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미 그런 일이 있었을 때를 상정한 그나마 최강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 쪽에도 이미 전달이 된 상황에서 실행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들은 내란을 일으켰어도 그 내란 일으킨 그 상황으로 정치인들을 영연병에 담아서 없애고 우리 같은 유튜버들을 없앨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국정 혼란이나 외교적 고립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준비도 안 한 게 맞고 그러면 그거를 이미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나 이시바한테 가갖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니네 정부 안에 우리 내란 세력하고 내통해서 이런 것들을 획책했던 자들이 있다. 걔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와 결과를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넘겨라 라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엄 사흘 뒤에 김건희 엄마와 건진이 통화를 했다. 사실 이게 뉴스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계엄이랑 상관없으면 늘 통화하는 그러니까 늘 하는 거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통화한 게 계엄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면 뉴스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뉴스가 된다는 얘기는 이건 역시도 계엄 상황하고 연결되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계엄령 발효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건진 법사와 최은순이 47분간 통화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47분. 네. 그리고 계엄 발표되기 한 달 전인 11월 17일에도 건진 법사와 최은순이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이 포착이 됐습니다. 요때가 이제 명태균의 구속 시기와 겹쳐서 사건 은폐 논란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특검은 이 최은순과 건진의 통화가 계엄 상황에서의 긴급 조율이라든지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 관련 논의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지면, 위험한 일이 터지면 일단 둘이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종교롭게도. 그랬을 때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굿이나 좀 한번 세게 할까요? 이랬으면 큰 문제가 안 나. 그쵸. 근데 지네들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내 검찰 쪽 누구랑 얘기할게요. 내가 군대 쪽 누구랑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네들 나름대로의 라인으로 수습 방안을 찾았다면. 그러니까 건진이 조이대랑 경찰국장이 특정해서 이름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누구랑 경찰에 누구랑 이런 사람들 통해 갖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인 누구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최은수는 우리 그럼 충식이 오빠 통해 가지고 통일교랑 또 저쪽에 있는 정치권 안에 있는 애들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봅시다. 요런 내용이었다고 치면 결국은 그 통화 내력 안에 그와 연관된 인물 그리고 이번 내란을 알게 모르게 뒤에서
서포팅했던 내란 세력의 큰 동조 세력, 기득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들 말로 그럼 이번에 오대산에 가갖고 한 1억짜리 구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7분씩 얘기할 게 없단 말이야. 그건 뭐 평소에 하던 거니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47분이라는 시간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 또 다른 공모가 있었을 거고, 따라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비화폰을 안 쓰니까 이 통화 내력이 어떤 놈 폰에든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검은 혹시 그거를 확보를 했거나 또는 그걸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언론에 흘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건진이 용한 무당은 아니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기꾼이잖아, 거 솔직히. 얘가 쉽게 말하면 김건희 모녀한테 무속을 가르친 스승인 거야. 선생님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 어떤 놈인가 김건희를 지금 저렇게 친일적으로 내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국거리를 하게 만드는 놈은 일본신 아마테라스를 분명히 건희한테 뒤집어 씌웠을 거라고. 그럼 건희가 살아온 인생 중에 무당하고 겹쳐서 만나지기 시작하는 게 전시회 시작하면서 조남국 회장 따까리 할 때부터잖아.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건희가 만났던 사람이 건진이나 건진 스승 이 양반이 너무 나이 들었으니까 이런 분들이란 말이야. 나중에 이 양반들이 윤석열이랑 결혼까지 시켰다고 하는데, 문제는 김건희가 이 바닥에 나오게 됐을 때 무속적으로 끌어들인 주된 사람이 건진이었을 거고, 건진이 지금 아마테라스 법당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건희야, 너는 아마테라스의 화신이야. 내지는 그분을 모셔야 돼. 라고 해갖고, 지금 김건희의 무속 세계관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이만큼 발휘한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 사기꾼인데 참. 원래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물불이 안 가려지는 자기가 깜빵갈 특징입니다. 운명은 점은 못 쳤나 보네. 원래 점쟁이가 자기 점이 안 나온다잖아요. 네. 나도 그래요. 네. 뭐 자,